1939년 가을, 뉴욕의 한 증권사로 전화 주문 하나가 걸려옵니다.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주식 104개 종목 전부 100주씩 사주세요. 주문을 받다 적던 직원이 당황해서 되묻습니다. 손님, 이 중에 37개는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그것들은 빼고 사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습니다. 1만 달러, 지금 가치로 치면 3억 원이 넘는 남의 돈을 전쟁이 막 터진 최고의 공포 상황에서 주식을 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저 이상한 한마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화이트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달력에서 날짜 하나만 같이 짚어보고 시작할게요. 지난 7월 31일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7.9%, 그러니까 1000포인트 넘게 튀어오르면서 역대급 폭등을 기록한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지수 말고도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최초로 깨진 기록이 2개나 있습니다. 외국인은 8조 8천억을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매수. 개인은 10조 4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역대 최대 매도. 같은 날 같은 시장, 같은 가격을 놓고 역사상 가장 많이 산 쪽과 가장 많이 판 쪽이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 두 쪽이 다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반드시 그날을 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날 도대체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를 평생에 걸쳐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증명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파산한 회사 37개를 일부러 골라 담았던 그 전화 속 인물, 존 템플턴입니다. 미국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목 발굴가라고 불렸던 인물이고요. 남들이 팔 때 사라는 말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본인은 자기를 더 재밌게 불렀습니다. 박앤헌터, 우리말로 하면 세일 사냥꾼이죠. 오늘은요, 그 템플턴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월가의 임원 게리 무어가 이 사람의 원칙을 정리한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 좀 특이한 게요. 이상한 투자책이에요. 책의 원칙 17개가 나오는데 원칙마다 앞면에는 돈의 원칙, 뒷면에는 마음의 원칙, 이렇게 같이 적혀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17번째 원칙에는 수익률이나 숫자 같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그 마지막 원칙이 뭔지는 오늘 이야기 맨 끝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써먹은 원칙은요. 주식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똑같이 통했던 원칙이니까요. 빌린 돈으로 파산기업 37개 주식을 산 사람의 최후. 1939년 아까 인트로의 전화통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템플턴은 이때가 갓 20이었어요. 월가에 발을 들인 지 이제 2년쯤 된 신참이었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0년째 이어진 대공황에 전쟁 공포까지 얹히면서 미국 경제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상식처럼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는 정반대의 그림 하나가 보인 거예요. 전쟁이 나면 공장이 바빠진다. 공장 하나하나가 소중해지니까 아무리 망해가던 공장이라도 돌아간다. 네,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이죠. 총알도 군복도 통조림도 철도도 필요해지니까요. 전시에는 제일 비효율적인 공장에도 일감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옛 상사를 찾아가 1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 돈으로 뉴욕 증시에서 1달러 아래에 굴러다니던 104개 종목을 100주씩 그냥 기계처럼 전부 사들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때 막 좋은 회사를 고른 게 아닙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격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문이 특이하면서도 진짜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이 목록에 미주리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가 있었거든요. 한 주에 100달러로 발행됐던 우선주가요. 무려 12센트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달러짜리가 당시 실제로 껌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4년 뒤 이 주식을 12센트에 산 템플턴은 5달러에 팝니다. 수익 40배. 그런데 본인은 나중에 이 40배를 두고 아쉬워했습니다.
나는 너무 빨리 팔았다. 내가 5달러에 판 그 주식은 그 후 105달러까지 올라갔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104개 종목 전체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요. 무려 104개 종목 중에 휴지 조각이 된 건 단 4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를 제외한 100개의 종목으로 4년 만에 원금의 4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결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때 시기가요, 뭐 엄청난 폭락장 이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무려 대공황에 히틀러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미 망한 건 기정사실이라는 그런 회사들을 담았는데 진짜로 사라진 건 104개 회사 중에 4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존 템플턴은 말합니다. 비관은 언제나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산 주식을 다음날 팔지 않고요. 일단 평균 4년을 들고 갔어요. 왜냐? 폭탄 세일할 때 산 물건이니까. 세상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제값이 되니까요. 책의 4번째 원칙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쌀 때 사라. 비관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비관은 남들의 기분이고요. 싸다는 건 나의 계산입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 계산으로는 진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인데 사람들이 3도 안 된다.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러면 이제 세일은 시작된 겁니다. 투자를 망하게 만드는 6글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미국 얘기고 80년 전 얘기잖아. 지금이랑은 시대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또 얘기가 다르지. 그런데요, 여러분, 템플턴이 평생 가장 경계했던 말이 정확히 그 말입니다. 템플턴은 말해요. 이번엔 다르다는 그 말, 투자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가져다주는 6글자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IMF 때도, 닷컴 붕괴 때도, 2008년에도, 코로나 때도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매번 똑같이 말했잖아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이번엔 다르다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매번 바닥은 다들 던지고 도망간 자리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값이 제일 높을 때 무조건 이번엔 다르다를 증명하는 그럴듯한 전망, 예측, 기대들이 등장하거든요. 돌이켜보면 진짜 꼭대기마다 어김없이 등장했었습니다. 템플턴이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충고를 하나 합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면 더 이상의 시장 붕괴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진짜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 팔 사람이 전부 팔아버렸잖아요. 시장에는 더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사려고 하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턴이 오늘날 명언으로 남아있는 이 말을 이때 남겼습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한 뒤 모두가 행복에 취한 바로 그 정점에서 끝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하죠. 패닉에 빠지지 말라. 투자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패닉에 빠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팔지 않을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라는 이 6글자는요.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2000년 초 세상이 인터넷 시대니까 이번엔 다르다면서 이익 한 푼 없는 기술주들에 열광했었죠. 당시 나이 87살의 템플턴은요. 그중에 거품이 가장 심해 보이는 84개 종목을 골라서 이번에는 내려가는 쪽에 돈을 겁니다. 몇 달 뒤 나스닥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이 한 번의 판단으로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비관의 정점에서 사고 행복감의 정점에서 파는 것. 87의 노인과 26의 청년이 방향만 달랐을 뿐 60년 넘게 똑같은 원칙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열린 80% 세일. 그런데 템플턴이 남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살 것인가 만큼이나 어디서 살 것인가를 봤다는 건데요. 이 사람의 뭐랄까 그 감각의 근원이 재밌습니다. 옥스퍼드 유학을 마친 23살 무렵
그는 친구와 함께 단돈 200파운드로 35개국을 도는 배낭여행을 떠나요. 돈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에 담았어요. 월가가 주구장창 미국만 들여다볼 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세계 지도라는 이른바 투자 세계관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지도 투자 세계관이 1960년대 일본에서 제대로 터집니다. 당시 미국 투자자들에게 일본 주식은요, 진지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약간 조롱이나 농담 소재였다고 해요. 일본산이라고 하면 다들 싸구려 장난감부터 떠올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템플턴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미국의 좋은 회사들은 1년치 이익의 19배가 넘는 값에 팔리는데 일본의 멀쩡한 회사들은 이익의 4배 값에 방치돼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당시 월가에서 다들 비싸다고 했던 히타치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80% 세일 중인데 아무도 그걸 사러 비행기 타고 갈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조용히 일본 주식을 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1970년대 템플턴의 펀드는 무려 연 22%씩 불어납니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연 4% 수준이었고요. 1968년에는 한 발 더 나가요. 월가가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고 판단한 거죠.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빨리 사야 된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짐을 싸고 월가에서 비행기로 3시간 떨어진 바하마의 섬으로 이사해버립니다. 네, 템플턴이 이렇게까지 한 건요, 월가의 소음과 남들의 의견들을 아예 들을 수 없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남들 말 완전히 신경 끄고 내린 판단, 그 결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1982년 다우지수가 800이던 시절에 TV에 나갔어요. 10년 안에 3,000을 넘는다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비웃음을 샀거든요. 그런데 1991년 다우는 정말로 3,000을 찍었습니다. 템플턴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냥 딱 한 줄이에요. 남들과 똑같은 걸 사면서 왜 남들과 다른 성적표를 기대하는가? 85살 템플턴이 마지막으로 고른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한테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라고 했던 그 겨울, 우리가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내들고 은행 앞에 줄 서던 그 시절이요. 그때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 펀드들은 반년 만에 65% 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지금 손대면 안 되는 나라로 통하던 때예요. 외신들은 아시아의 기적이 신기루였다고 보도했고 외국 자본은 너도 나도 한국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은퇴해서 바하마에 있던 85살의 템플턴이 움직입니다. 폭락으로 쑥대밭이 된 한국 펀드의 본인 사비 1,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50억 원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듬해부터 한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펀드는 1년 만에 266% 올라 당시 5,300여 개의 펀드 중 1위가 됩니다. 이게요, 펀드 매니저로서 남의 돈 굴린 것도 아니었어요. 85의 노인이 자기 지갑을 직접 연 거였습니다. 정작 그 겨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번엔 다르다, 우리나라 망하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 인생에도 역발상을 적용한 미친 사람.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온 세상이 벌벌 떠는 그 시기마다 평생 단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그 비밀은 숫자나 차트 지식이 아니라요, 이 사람 인생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템플턴이 대학교 2학년이던 1931년 대공황이 기어이 이집도 집어삼킨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이제 네 학비를 보태줄 수가 없어. 정말 1달러도 보태줄 수가 없게 됐다. 19살 인생에 찾아온 최대 비관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템플턴은 이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만 해서 장학금을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면서 버팁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때는 비극처럼 보였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진짜 인생 폭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951년
39살의 템플턴은 휴가지에서의 오토바이 사고로 아내 주디스를 잃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린 새아이가 남았어요. 인생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이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어쨌든 움직입니다. 무너지는 대신 아이 셋을 혼자 키워냈고 아내가 떠난 후 3년 뒤엔 자기 이름을 건 펀드를 세워요. 그 펀드가 바로 이후 38년 동안 연 15%라는 기록을 쓰게 되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입니다. 연 15%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5년마다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속도예요. 이 펀드가 출범할 때 1만 달러, 우리 돈 1,500만 원을 넣고 신경 끄고 산 사람은요. 1992년에 200만 달러, 그러니까 원금의 200배, 우리 돈으로 약 28억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으로 28억.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타임라인을 보면 사실 결론이 나와요. 집이 망해서 학비가 끊긴 최악의 해에 인생 최고의 도약이 시작됐고, 전쟁이 터진 최악의 해에 인생 최고의 거래를 했고요. 아내를 잃은 최악의 시기 다음에 인생 최고의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가나 시장에서 이 역발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쪽에 걸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12번째 원칙, 투자 책에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원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평정심과 통찰력을 얻으라. 종교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 다잡으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람은 계좌 앞에서 반드시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는 사람은 무조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되니까요. 32조 원을 굴리던 남자가 끝까지 안 산 것.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반전이에요. 템플턴 펀드는 말년에 22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 원을 굴렸어요. 그 정도면 전용기 한 대쯤은 그냥 타고 다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두지 않았고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 1972년에 상을 하나 만듭니다. 과학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 주는 템플턴상. 이 상의 상금은 반드시 노벨상보다 많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금이 160만 달러, 우리 돈 23억 원이 넘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고 이렇게 설계했냐면요. 물질을 연구한 사람보다 정신을 지킨 사람이 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템플턴을 굉장히 존경하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상의 첫 수상자 누구였을까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이 마더 테레사를 알아보기 6년 전 템플턴이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는 무려 92살이던 해에도 한 해에만 5억 5천만 달러를 내놓았고요. 평생 기부한 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가 세운 재단에는 지금도 34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가까운 돈이 남아서요. 물질을 연구한 사람이 아닌 인간의 정신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이 공로로 영국 여왕에게 기사 자기까지 받게 됩니다. 테네시 시골의 가난한 소년이 경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왜 영혼이 있는 투자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그는 바하마에서 95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투자 원칙, 영혼이 있는 투자라는 걸 유산으로 남기고요. 다음 폭락은 이런 사람에게만 세일이다. 네, 오늘 이야기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위로가 아니라 정확해서 아픈 문장이 하나 있어요.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다.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템플턴이 남긴 습관 중에서요. 오늘 밤에 그냥 한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걸 제가 하나 골라왔는데요. 사고 싶은 회사의 목록을요. 시장이 멀쩡할 때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투자하고는 싶었는데 비싸서 늘 못 샀던 좋은 회사 주식들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종이 한 장에 적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세일을 기다리는 거죠. 폭락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 없는 사람에게 폭락은 공포이고요. 목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일이 됩니다. 혹시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요. 목록에 이름이 회사가 아니어도 돼요. 배우고 싶었던 것,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일, 여러분 삶이 안 좋게 흘러갈 때, 망할 것 같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비관이 최고조인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싼 값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인 겁니다. 역대 최대로 던지는 쪽과 역대 최대로 사들이는 쪽이 같은 날 벌어지는 그런 아수라 같은 날은요. 앞으로도 무조건 옵니다. 심지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어느 쪽 기록에 설지는 그날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여러분만의 목록으로 정해두십시오. 네, 템플턴이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남겨둔 17번째 원칙, 수익률, 숫자 얘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다 잘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아이대저택이었습니다.